이번 주 이제 3일밖에 좀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약간 이제 그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연출이 돼서 혼조 장세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가 이번 주에 좀 있었죠. 이번 주에 이제 FOMC에서 금리는 좀 인상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 가장 좀 이번 주에 그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미국 지역은행의 좀 파산 소식이 있었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결국 파산을 하게 됐고, 그 외에 또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일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 그래도 4%대에서 3%대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 이 부분은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 퀄컴이나 AMD 실적은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뭐 밤마다 뉴스에 나오지만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CFD 규제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또 신용 반대 매매 얘기들도 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약간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이번 주에는 2차 전지가 그동안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2차 전지가 좀 쉬어간 가운데 엔터주하고요. 특히 이제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주도주들이 이번 주에 좀 돋보였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 인상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 이제 결정문에서 이제 얘기들 좀 나왔던 것 중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문구가 좀 일부 삭제된 게 있습니다. 지난 이제 그 3월 달하고 이번에 좀 달라진 게 그 뭐가 없어졌냐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책 강화라는 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 문구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일 수 있고 신용 여건이 위축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여건 위축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뉘앙스가 일정적으로 이제 좀 비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 추가 긴축 여부는 어쨌든 그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좀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제 그 뭐 5월에 이번에 끝나고 6월, 7월 이렇게 FOMC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어쨌든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동결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여지는 좀 남겨줬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결정문에서는 많은 메시지들이 좀 금리 인상을 좀 끝나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FOMC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상 거의 종료됐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도 삭제가 됐고 파월 의장한테 이제 기자회견 좀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기자회견에서 몇 번이나 현재 금리가 좀 제약적이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다가섰다. 이미 왔다고 좀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좀 자신감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중단의 문을 어쨌든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제 패스라 그러죠. 멈춘 거죠. 이 중단의 문을 열었다는 그런 평가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상 금리 인상은 거의 좀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대로 사실상 종료 발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도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 기자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가서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좀 끝나가는 것 같다. 이제 약간 동의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여전히 그 말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하겠다. 그 멘트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고, 다만 좀 약간 우려가 됐던 게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심각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좀 언급을 했고,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실히 일축을 했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까지 생각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확실하게 그것은 좀 못을 좀 박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는 듯한 발언도 했고, 물론 이제 인하 기대감도 일축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 결국 미국 FOMC 5월달 회의에선 기준금리가 인상은 됐지만 이제 6월부터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다만
은행에 대한 걱정은 좀 남겨뒀다. 그러니까 이 은행 리스크는 결국 경기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좀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FD가 지금 사실은 이게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막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그러면 사실 100만 원 뭐 당연히 잃는 건 뭐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돈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CFD는 그게 아니라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CFD가 차익 결제 거래인데 자기가 주식을 어쨌든 자기 돈으로 사는 건 맞는데 자기 주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차명 계좌로 잡히는 거죠. 외국인 계좌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는 자기가 아닙니다. 주식을 자기가 사는데 그리고 증거금이 40%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면 1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4만 원을 내면 한 주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는 너무나 뭐 기분 좋을 수 있죠. 당연히 그만큼의 수익을 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10만 원인데 이게 3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를 4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7만 원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4만 원 내고 10만 원에 산 건데 10만 원짜리를 이게 7만 원 손해면 이 손실폭이 이제 무제한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원금 다 날리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주가 조작 사태도 이 CFD 계좌가 좀 촉발을 했던 게 오를 때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 4만 원만 있어도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니까 계속 이게 들어오게 되면 CFD 계좌로 주가를 올리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구조였죠. 근데 빠질 때는 이제 이 역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명확하게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보셨겠지만 고액 투자자가 중에 뭐 이제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사실 증권사들에서도 좀 손실이 크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시중 반대 매매가 나갔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금액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CFD 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게 큰 빚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게 다시 한번 이번에 좀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우연인지는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논문이 발표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읽어보고 이게 코스피는 안 맞아요. 코스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고 코스닥은 거의 상관관계가 플러스였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CFD 매매를 통해서 코스닥 개별주들이 그 수급에 의해서 좀 잘 움직였던 것 같고 실제 이게 또 맞다고 볼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닥이 훨씬 강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분들 신용 매매가 사실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 불공정 거래 세력에도 이게 악용될 수도 있다. 이게 2020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그때도 벌써 이런 게 언급이 될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때도 대책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랑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케고스 이제 캐피털의 펀드 매니저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계인데 사실상 이제 망해버렸죠. 근데 여기에 투자했던 주요 은행들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CS. 근데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파산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CFD랑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CFD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은, 당시 아케고스 당시에 이 회사가 50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예요.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된 거죠. 50억 갖고. 50억 달러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아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비아컴 CBS라는 회사에 이게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투자했던 원금이 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이게 200억 달러가 된 겁니다. 예, 그럼 300억 달러가 손실을 본 건데 투자금이 50억 달러라 그랬잖아요. 50억에서 100억.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억 달러를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물론 CFD랑 비슷한 상품이긴 한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랑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 이런 CFD 신용 매매가 얼마나 좀 위험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은행 위기는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모건 회장은 언급을 했거든요. 끝났다. 거의 끝난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퍼스트 리퍼블릭 이제 인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증시가 좀 나쁘진 않았는데
뭐냐면 이제 수요일 날 있었던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팩 웨스트라는 이제 은행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미국의 베버리 힐즈, LA 지역 있죠. 거기 지역 은행인데 이 회사 주가가 갑자기 FOMC 끝나고요. 장 끝나고 시간에 의해서 50%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똑같다 이거죠. 실리콘밸리 뱅크랑 거의 흡사하다. 주요 고객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에요. 벤처 기업들. 이쪽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예금 잔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1분기에만 한 6조 원 정도가 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실리콘밸리 뱅크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또 파산되면 어떡하지? 이 우려감이 또 커졌던 것 같아요. 또 연준 의장이 지역은행 좀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멘트를 날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혹시나 파산될까봐 지금 주가들이 빠지고 있고 이 회사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같이 뭐 여기 피닉스의 웨스턴 얼라이언스, 댈러스의 자이언스 뱅코프 이런 은행들도 주가가 뭐 20%, 10% 같이 동반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게 신용위기까지 간다고 저는 좀 보진 않지만 이 제이미 다이먼이 언급한 거랑 좀 반대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지역은행의 위기는 좀 진행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1, 2주 정도의 주가 흐름과 예금 잔액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좀 확실하게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지금 이번에 좀 드러난 거는 원래 이제 보통 금리와 은행은 친하거든요. 금리 오를 때 은행도 좋죠. 왜? 예대금리가 이제 벌어지죠.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금리 인상했을 때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 투자하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안 맞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일부 은행들이 이 받은 돈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면 대부분 뭘 하죠?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 수혜를 받아요. 근데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지금 파산한 은행들은 대부분이 대출보다 뭘 많이 해줬냐면 채권 투자를 많이 했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채권 투자를 많이 했죠. 미국의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낮을 때 1%대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금리가 4%까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면요. 채권 가격은 반대로 뒤집힙니다. 폭락을 하죠.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은 급락했는데 갑자기 예금 인출 들어오니까 현금이 부족한 거죠. 팔아야 되는데 대규모 손실 보고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모든 은행한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이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한테는 사실 이런 게 유리해요. 유리하지만 이 미국의 지역은행 일부처럼 이 대출이 아니라 채권이나 증권 쪽에 많이 투자를 했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했던 이런 은행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좀 독약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4개월이니까 이게 그 전에 가장 많이 적자 봤던 게 우리 IMF 전에 95년도하고 97년도에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로 최장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반도체가 너무 안 좋고요. 반도체가 4월 수출이 어쨌든 이제 한 40% 급감을 했고 이 그 선박이라든가 이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디스플레이 이쪽도 굉장히 지금 수출액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수출이 이번에도 마이너스 26.5%나 감소한 게 좀 특징적이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자동차는 수출이 40%나 증가를 했고 선박, 기계는 플러스 성장을 한 게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게 내용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건 뭐냐면 무역 적자 규모가 조금 줄긴 줄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25억 달러였거든요. 무역 적자가. 이번 4월에는 26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무역 적자 규모는 조금 줄어드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중국의 경기가 우리 예상만큼의 회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하반기엔 그래도 흑자 전환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장 큰 게 반도체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이번에 어쨌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어쨌든 돌아설 것 같다. 이번 2분기부터 재고가 줄고 업황은 3분기부터 개선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을 책임지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돌아서면서 하반기엔 조금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국제유가 다시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실제 이번에 무역 적자도 1월보다 조금 그래도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입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호재인데,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좀 이 텀을 두죠. 한 몇 달 후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진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유럽도요, 이 작년에 에너지 가격으로 제일 고생한 국가 유럽인데 2월 달에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가 에너지 가격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 회복되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서 하반기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무역 수지 흑자 쪽으로 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그 상승률은 사실 뭐 히토리 관련주라든가 뭐 공작기계 업체들이 정말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한 건 사실인데, 다음 주까지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쪽이 좀 이어질 만한 이제 업종으로는 일단 임플란트 업체들이 이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좋았지만 다음 주에도 이제 임플란트 중국 쪽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좀 돋보였던 좀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 업종이 어쨌든 모처럼 좀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이제 이 목요일 날 들어가지고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종합상사 업종도 이번 주에 좀 강했습니다. 역시 뭐 종합상사도 뭐 니켈이라든가 이 광산 관련한 투자들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워런 버핏이 일본의 상사 업종을 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우호적이기 때문에 여기 한 3개 업종,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종합상사, 이 바이오 쪽은 한번 긍정적으로 계속 다음 주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엔터 업종인데, 사실 이번 주에 엔터 업종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건 KB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요. 엔터 탈세계화 안에서의 세계화, 이런 이제 제목이고,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중심으로 경제가 블록이 좀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나 친환경 로봇, 폐배터리 이런 쪽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많은 또 섹터들이 또 무역에 의존하는 그런 섹터들은 피해를 또 많이 보고 있죠. 이게 탈세계화로 가다 보니까. 근데 엔터는 좀 다른 게 탈세계화 속에서도 세계화 때문에 수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케이팝 가수들 보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계속 블로커 하는데도 케이팝은 전혀 그런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탈세계화 속에서도 세계화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엔터 산업이 이렇게 흥행을 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음반을 사시잖아요. 음반을 사서 뭐 LP로 듣고 테이프로 듣고 CD로 듣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뭐 모라이어 캐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음반이 나오면 그냥 가서 음반 가게 가서 샀죠. 우리는 알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이름을 알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들어볼 기회도 많이 없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좀 단절돼 있었는데 이 스트리밍 시대가 열려버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스타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사실은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만약에 유튜브 없었으면 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우리나라 이제 이 아티스트들도 뭐 틱톡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뭐 남미, 뭐 북미, 유럽, 동남아까지 그냥 순식간에 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먼저 이름을 알고 그 가수 이름을 알고 가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스트리밍 보다가 이거 괜찮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게 되고 이제 그 디지털 스트리밍까지 이제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K-팝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이 결국에 K-팝을 좀 키웠다. 그것도 한 가지 배경이 동남아시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특히 필리핀이 우리 한국과 지리 문화적으로도 좀 가깝기도 하고 K-팝 문화에 좀 익숙하고요. 영어 사용하잖아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K-팝을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고 이게 영어의 파급력이 크잖아요. 우리 한국어를 보고 외국인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런 좀 파급됐던 이 K-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엔터 사업이 지금 어쨌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이러고 좀 말 건지 구조적으로 계속 좋을지가 좀 고민인데 그 관건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터 산업은 대체가 안 됩니다. K-팝을 누가 대체하겠습니까? 블랙핑크를 뭐 미국 가수가 대체할 겁니까? 아니죠. 특히 블랙핑크가 이번에 뭐 자카르타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이 티켓 가격이 형성이 됐대요. 거기다 팔렸는데 여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현지인들의 월급이요. 40에서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월급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그 금액을 그냥 지불하고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체가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엔터 산업이 또 특징이 관세 부과가 안 돼요. 옛날에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저작권 전자적 전송물은요 관세를 부과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세계화 가면서 뭐 관세, 뭐 이런 보호무역주의 이런 이제 뭐 부과들이 많이 되는데 이 엔터 산업은 또 그런 데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밍 시대의 대체 불가능성, 관세 부과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엔터 산업이 그냥 단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엔터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